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72살, 나이가 들고 다리도 불편해 홀로 지낸 지 몇 년이 되니 갈수록 허전함이 커졌습니다. 손자 하준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고 저는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천륜의 즐거움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지난주 아들 이준현에게 전화를 걸어 오래된 아파트 위치입니다. 지난주 아들 이준현에게 전화를 걸어 오래된 아파트 위치입니다. 마침 새 집에 빈 방이 하나 있다고 했으니 며칠 그곳에서 지내다 베란다 옆방으로 들을게요. 겨울에도 햇살이 잘 들어요. 오늘 아침 저는 여행 가방을 끌고 아파트 단지 아래 엘리베이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은 며느리 박소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에 떠올랐던 미소를 채 1초도 가지 못하고 굳혔습니다. 어머님, 오늘 오셨어요? 오늘 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막히지 않아 일찍 도착했단다. 그녀는 제 짐을 들어주지도 않고 오히려 옆으로 비스듬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그녀가 먼저 들어갔고 저는 가방을 끌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집이 좀 어수선해요. 요즘 하준이가 시험 때문에 예민해서요. 어머님, 오셨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나는 그저 아이를 보러 온 것이니까. 집 안으로 들어서며 막 슬리퍼를 갈아 신고 짐을 내려놓으려는데 거실에서 하준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내 장난감 건드리지 마. 저는 깜짝 놀라 손을 허공에 멈춘 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레고 조각들이 반쯤 맞춰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안 건드릴게. 그저 짐을 옆에 놓으려고 했단다. 하준이는 입술을 삐죽 내밀며 꽤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디든 놓으세요. 제 옆에만 놓지 마세요. 주방에서 박소연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하준아, 버릇없이. 그녀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얼굴에는 기럭기럭 끄덕이며 가방을 가로채 말했지만 얼굴에는 조금도 꾸짖는다.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어머님, 그 짐은 일단 침실에 놓으시는 간신히 싱글 침대 하나가 들어갈 공간이었고 침대 머리맡에는 문제집 몇 권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슬리퍼를 벗고 조용히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공기 중에는 라면 냄새와 달콤한 사탕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싶었지만 미닫이 창이 무언가에 걸려 열리지 않았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저는 그릇을 놓는 것을 돕고 싶어 그릇장으로 손을 뻗는 순간 며느리가 고개를 돌려 말했습니다. 그 그릇장 제가 방금 소독을 마친 참이에요. 어머님,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저는 그저 건네주려고 했을 뿐이다 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그릇을 가져가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순서대로 먹는 습관이 있어서요. 어머님께서 건드리시면 제가 다시 정리해야 해요. 저는 손을 거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중 하준이가 치킨 날개를 먹다가 실수로 기름을 식탁보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티슈 한 장을 뽑아 바닥에 던졌습니다. 제가 허리를 곤졌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치킨을 먹고 있었고 입가에는 기름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말없이 식사를 했고 식사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저 씹는 소리와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시멘트 바닥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간헐적으로 울렸습니다. 저는 그 한 끼를 먹는데 한참이 걸려서야 겨우 삼킬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아래층으로 산책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화단 옆에는 길고양이 몇 마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고양이 사료를 조금 꺼내 그들에게 주며 잠시 다리를 쉬었습니다. 위층 베란다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밤 9시가 되어서야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듬고 얼굴의 주름살을 좀 펴 보이려 했습니다. 현관문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려 손을 뻗기도 전에 문이 갑자기 할머니, 하준이가 크게 소리쳤고 슬리퍼가 타기 소리쳤고 슬리퍼가 타기 소리쳤고 슬리퍼가 탁 소리쳤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윙 하는 소리와 함께 터지는 듯 했습니다. 발끝부터 피가 치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그 슬리퍼를 바라보았습니다. 밑창은 조금 갈라져 있었고 가장자리에는 검은 때가 잔뜩 기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치스러운 낙인처럼 제 발치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치스러운 낙인처럼 제 발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박소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애가 아직 어리잖아요. 그는 소파에 기대어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고 화면의 불빛이 그의 얼굴에 비쳤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 셋을 한 번씩 쳐다보았습니다. 누구 하나 제대로 된 말을 해줄 생각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휴대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고 카메라를 현관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준이는 여전히 배를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서며 여행 가방을 현관 입구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녹화를 마친 후 저는 휴대폰을 끄고 가방을 들고 몸을 돌려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문은 닫지 않았고 저는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화가 난 것도 슬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은 차가운 물웅덩이 같았습니다. 표면은 잔잔했지만 바닥은 이미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제 집으로 돌아오니 날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복도등은 깜빡거렸고 엘리베이터 앞에는 광고 전단 몇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90년대에 지어져 오래된 현관문은 뻑뻑해서 매번 힘껏 밀어야만 열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짐을 현관에 내려놓았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지만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주방으로 가서 냄비에 남은 차가운 죽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 한 숟가락씩 천천히 먹었습니다. 반찬도 뜨거운 물도 없었고 젓가락 한 짝은 휘어져 있었습니다. 반찬도 뜨거운 물도 없었고 젓가락 한 짝은 휘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움직이지도 한숨을 쉬지도 않고 그저 천천히 죽한 그릇을 비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를 갈거지를 하고실 비웠습니다. 마치 누군가 등 뒤에 모래주머니 몇 개를 얹어 놓은 듯 움직일 수도 없었고 벗어나려 애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침실로 들어가 커튼을 살짝 걷어 올렸습니다. 바깥의 가로등은 아직 켜져 있었고 그 빛이 내 오래된 책상 위에 비스듬히 떨어졌습니다. 그 책상은 20년 넘게 사용한 것이라 서랍은 여닫기가 아직 뻑뻑했습니다. 저는 앉아서 6년 된 노트북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이 희미하게 빛나며 방 안을 뿌옇게 비추었습니다. 부동산 등기소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입력하고 웹페이지가 뜨는 순간 제 마음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소유주 김순자. 저는 상세 정보를 클릭했습니다. 이 집은 친정의 낡은 집을 팔고 모아둔 돈을 보태서 산 것이었습니다. 집을 살 당시 이준영은 아직 결혼 전이었고 등기부등본에는 줄곧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저는 낡은 아파트에서 비좁게 지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은 제가 냈고 관리비와 수도, 전기요금도 제가 계속 납부해왔수도, 전기요금도 제가 계속 납부해왔수도, 며느리는 나중에 효도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나를 그저 돈줄로 여긴다는 말을 했었죠. 지금 와서 그 말들을 떠올리니 상한 우유를 마신 것처럼 조금씩 위를 갉아먹는 듯 시큼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캡처하여 저장하고 세부를 인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을 살 때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 인테리어 영수증, 은행 거래 내역을 모두 찾아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모든 항목을 한 번씩 살펴보았습니다. 서류들은 이미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내용은 또렷했습니다.
그때 저는 나사 하나 값까지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하준이가 슬리퍼를 던지고 박소영이 냉소를 보이며 이준영이 침묵하던 그 영상을 컴퓨터에 백업하고 USB에 옮겨 담았습니다. 이어서 녹음 기능을 켜고 마이크에 대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사건의 발단과 경과, 내가 지불한 모든 비용을 일목요연하게 말했습니다. 정확히 20분 동안 내가 지불한 모든 비용을 일목요연하게 말했습니다. 정확히 20분 동안 녹음했습니다. 녹음은 의자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해 준영이는 대학을 막 졸업했고 바보처럼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며 눈은 붉어지지 않았지만 마음은 깊이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연락처를 열고 오랫동안 걸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씨? 상대방은 제가 은퇴하기 전에 동료이자 오랜 친구인 김씨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웬일이야? 갑자기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저는 말했습니다.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따님이 법률사무소에 일한다고 하지 않았나? 가족 재산 분쟁을 다루는 믿을 만한 여성 변호사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상황을 짐작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저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으니 괜찮은 변호사 추천만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내일 아침에 전화할게. 저는 전화를 끊고 이와서 저는 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 다루를 파일봉투에 닿았습니다. 옷장 안에서 옷 한 벌을 꺼내 조심스럽게 적어 넣었습니다. 두툼한 면 소재의 끈 달린 푹신한 낡은 천 신발도 함께 넣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다시 어디로 이사할지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짐 정리를 마친 후 저는 여행 가방을 벽에 기대어 세워두었습니다. 뜨거운 물 한 잔을 따라 찌꺼진 중얼거렸습니다. 그 병원에서 보내온 노인건강검진 예약증은 내가 등을 돌린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인간이길 포기하게 만든 거야. 방은 고요했고 물컵에 김이 서렸습니다. 저는 그 김을 계속해서 닦아냈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제가 그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9시였습니다. 햇살은 강하지 않았고 아파트 담장 틈새로 빛이 한 줄기씩 스며들어 바닥 타일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이 열쇠는 제가 계속 가지고 있었고 아들은 제게 달라고 하지 않았으며 저도 자발적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집 안에서 익숙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현관에는 신발 3켤레가 쌓여 있었는데 가장 위에 있는 신발은 흙탕물이 신발끈 틈새에 말라붙어 있을 정도로 더러웠습니다. 옆바닥에는 먹다 남은 건포도 2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갈아 신지 않고 그대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머리를 높이 묶고 편한 옷을 입은 채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다리 위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잠시 멍하니 있다가 이내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어머님, 왜 혼자 들어오셨어요? 미리 말도 없이. 저는 것이 한가운데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삐죽이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아직입니다. 하준이는 아직 낮잠 자고 있어요.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가방 지퍼를 열고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거실 테이블 열고 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거실 테이블. 가장 위에 있는 것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이었고 소유주 이름은 김순자, 나 자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더니 목소리를 반쯤 높였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넘겼습니다. 두 번째 장은 제 주민등록증 사본이었고
세 번째 장은 매물 등록 통지서입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판매 통지서입니다. 저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이 집의 매각을 위임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마지막으로 위임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손으로 소파 팔걸이를 짚으며 얼굴이 몹시 굳어졌습니다. 미쳤어요? 이 집을 어떻게 팔아요?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저는 그녀를 보며 아주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잠시 빌려 사는 것일 뿐입니다. 임대 계약서도 없고 소유권도 없으니 관리비할 수도 전기 요금도 너희 명의가 아닌 그저 임시 거주자일 뿐입니다. 그저 임시 거주자일 뿐입니다. 그저 임시 거주자일 뿐입니다. 명절마다 오시며 선물이며 사드렸는데 이제 와서 모른 척 발뺌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서류들을 정리하여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너희가 산 물건은 수십만 원짜리지만 이 집은 수억 원짜리입니다. 그때 이준현이 침실에서 나왔습니다. 막 잠에서 깬 듯 트릿한 눈으로 저와 거실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보더니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다들 왜 싸워요? 박소영은 차가운 얼굴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집을 팔겠대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 보고 쫓겨나라는 개처럼 여긴다고요. 저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차마 저를 보지 못하고 한 발짝 다가서며 다소 고든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 좀 해요, 엄마. 말이 통하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엄마가 소영이에게 불만이 있다면 내가 설득할게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준영아, 나는 싸우러 온 것도 시비를 가리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너희에게 통보하러 온 것입니다. 그저 너희에게 통보하러 온 것입니다. 이게 일부러 혼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집은 우리 세 식구가 사는 집인데 엄마가 지금 와서 팔겠다고요? 저는 그를 응시했습니다. 내가 산 집이고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내가 팔겠다고 하면 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거의 무너져 내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예전에는 이 집이 저에게 노후 자금으로 남겨줄 집이라고, 우리 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나를 존중할 기회를 주었지만 너희가 스스로 나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지. 그는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소영은 눈을 희번덕거리며 팔짱을 끼고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이 늙어 죽지도 않는 정말 너무하네요. 정말 너무하네요. 정이라는 게 남아있기는 한 거예요. 그녀의 이 말 한마디에 방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제 신발을 한번 보고는 나지막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지 짐승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녀는 몸을 바로 세웠습니다. 마치 제 말에 정통으로 맞은 듯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지퍼를 잠그고 가방을 여미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집에서 너희가 계속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집을 보러 올지 미리 알려줄 것입니다. 너희를 쫓아내지는 않겠지만 이사 갈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를 할 집니다. 예전에 저는 재래시장에서 무늬를 고르며 커튼과 너희가 알아서 해. 말을 마친 후 저는 현관 매트의 모서리가 임이다. 지금은 매트가 너무 더러워져서 무늬조차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갈아 신지 않고 그대로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뒤에서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을 때 저는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햇살이 좋았습니다. 9시 42분. 햇살이 좋았습니다. 아래층 경비원이 난간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김순자 아주머니, 아드님 보러 오셨어요? 저는 그들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저 잠시 빌려 사는 것임을 상기시키러 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제가 옷을 개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준영의 전화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한 번 보고는 서두르지 않고 받지 않았습니다. 3번 울린 후에야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그의 목소리가 약간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나와 주실래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묻지 않고 30분 후에 오래된 아파트 단지 근처 찻집에서 보자고만 했습니다. 하고 짧게 대답하더니 마치 제가 마음을 바꿀까봐 두려워하는 듯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가방에 넣고 짙은 남색 블라우스를 갈아입었습니다. 가장 위 단추까지 채웠습니다. 거울을 보며 눈가의 잔주름들을 응시했습니다. 이 나이에는 얼굴은 더 이상 늘어지게 둘 수 없지만 마음 또한 더 이상 약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찻집에 도착하니 그는 이미 창가 좌석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초조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검은 뿔타 안정한 정장 차림의 김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들 맞은편에 앉아 가방을 옆에 놓았습니다. 엄마. 이준영은 컵 뚜껑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젯밤의 관리비, 수도, 전기, 그리고 등기부등본까지 모두 확인해 봤어요. 정말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집이 나줍니다. 내가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하준이가 잘 자라야 한다고도 말했고 너희가 효도해야 한다고도 말했지. 소영이는 현명한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고도 말했고 저는 손을 무릎 위에 겹쳐놓고 평온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너희에게 집이 너희 명의로 되어 겹쳐놓고 평온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는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매 두었습니다. 내가 진여 절차를 마쳤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고 그저 손바닥을 비볐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끊으며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네가 지금 당황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아직 내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겠지. 그는 입술을 실룩거리며 간신히 한마디를 쥐어짜냈습니다. 당황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하시는 게 너무하다고 생각해서요. 제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김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순자 여사님께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미 중개업소와 공증기관에 설명을 제출했으며 구두, 증여 철회에 대한 등록 신고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서면 동의 없이 이루어진 어떠한 양도 약속도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준영이는 김 변호사를 멍하니 보더니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집을 팔 생각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유일하게 하려는 것은 더 이상 너희가 내 머리 위에서 놀지 못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박소영이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제가 그 옆에 가까이 앉아 있었기에 거의 모든 단어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 여자 정말 집을 내놨어. 등기부등본이 우리 이름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 우리 이름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 이준영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확인해봤어. 원래부터 어머니 명의였어. 상대방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이내 몫이 거슬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 그 여자가 우리 덕에 사는 줄 알아?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점차 당혹감과 곤란함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한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혼자서 이 상황을 감당하는데 너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너희가 더 이상 내게 물을 끼얹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녀가 한 그 말도 저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녀는 말이 안 통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만약 그녀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나는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인 위험 및 민사거래방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순간적인 여 덧붙였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지속적인 괴롭힘, 심리적 협박 행위를 한다면 저희는 김순재 여사님께서 접근 금지 여사님께서 그는 정말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예상치 못했던 것 같았습니다. 일이 커진 게 아니라 내가 정신을 차린 것뿐입니다. 저는 냉정하게 그를 보았습니다. 네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상처받아서가 아니라 너희가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겠지. 그의 손가락이 떨렸고 그는 애써 감정을 추스르려 했습니다. 엄마, 설마 진짜로 그러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만약 가족이라면 네 아들이 던질 슬리퍼에 내가 맞는데도 아무 말 없이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말을 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준영아, 사람은 때때로 현실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나는 이번에 너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러 온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네가 원하는 것을 네 능력으로 얻어가야 한다는 것을 내 능력으로 얻어가야 합니다.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사탕발림 같은 말을 약속이라도 되는 같은 말을 약속이라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고 김 변호사를 보았습니다. 가시죠. 찻집 문이 열리자 거리에는 햇살이 맑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갑자기 어제보다 하늘이 더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이준영은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따라 나올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날씨는 몹시 후텁지근했고 바람은 하늘에 갇힌 듯 좀처럼 불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막 바닥을 닦고 베란다에 널어둔 빨래를 집 안으로 걷어 들고 있었습니다. 몸을 돌리자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발신인은 이준영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몇 초 후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엄마, 제가 하준이 데리고 찾아갈게요. 저는 그 메시지를 응시했지만 아무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고 문 옆에 서서 현관문을 열지 않고 문 옆에 서서 현관문 렌즈로 밖을 보았습니다. 이준영은 하준이의 손을 비중 내밀고 고개를 숙인 채 고개를 손 위에 잡고 다른 손에는 과일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머리까지 다려입고 머리까지 다려입고 머리까지 다려입고 저는 여전히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엄마, 집에 계시죠? 그는 문 너머로 말했습니다. 하준이가 할머니께 할 말이 있대요. 저는 문을 열었지만 그들을 안으로 들이지 않고 그저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과일을 건네주려 했지만 저는 과일을 건네주려 했지만 그는 과일을 건네주려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하준아, 말해봐. 그는 아이를 살짝 밀쳤습니다. 하준이는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고 목소리가 약간 작았습니다. 말을 마친 후 그는 아빠를 보았고 마치 칭찬이라도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이 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겨울에 송옷으로 감싸 안았고 여름에는 직접 담을 닦아주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는 조금 야위었고 눈가가 약간 붉어 있었습니다. 울었는지 아니면 방금 붉어 있었습니다. 울었는지 아니면 방금 꾸중을 들었는지 아니면 방금 꾸중을 들었는지 다시 모셔올게요. 엄마, 아이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르고 한 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가 어떻게 가르쳤기에?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나를 잊지 못했습니다. 네가 하준이에게 슬리퍼로 나를 던지게 하고 이제 와서 무릎을 꿇으라고 시켜서 나를 다시 모셔오려 한단 말이냐? 저는 뭘 하고 있었는지 아니? 저는 그의 얼굴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그의 입술이 얼굴에 떠오른 그의 입술이 너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지.
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너는 네 집 거실에 앉아 네 엄마가 네 아들에게 슬리퍼로 맞고 네 아내에게 냉소당하고 너희 가족에게 공기 취급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었지. 그런데 지금 와서 아이가 뭘 모른다고 말해? 그런데 지금 와서 아이가 뭘 모른다고 말해?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나를 모욕하면서 아이를 툭툭 차고 있었습니다. 몇 마디 부드러운 말을 하면, 내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을 하면, 내가 아무 일도 없었답니다. 이준영은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엄마, 정말 저희와 인연을 끊으면 이 집은 완전하지 않아요. 하준이는 아직 어려서 엄마 없이는 안 돼요. 저는 그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그 집에 살기 싫다면 저희가 이사 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사 나갈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사 나갈 수도 있어요. 저희는 다투지 않을게요. 지금은 그저 엄마가 돌아와서 우리 다투지 않을게요. 예전에는 저를 가장 아끼지 않으셨나요? 그는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를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는 것을 싫어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질 수 있어요? 네 말이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에는 너를 아꼈고 네가 힘들어하는 것을 싫어했지. 그래서 네 아이를 돌봐주고 집 계약금을 내주고 네 아내의 배관실을 참아냈지만 나중에 나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을 기다렸습니다. 네가 하준이에게 무릎 꿇으라고 시킨 것이지 아이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너희 가족은 무릎 꿇는 것을 남을 모욕하는 도구로 삼았으면서 이제 와서 무릎 꿇는 것으로 사과하려 하다니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문을 반쯤 닫았습니다. 엄마, 그가 갑자기 저를 불렀고 이내 정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털썩 소리를 내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고 두 손으로 바닥을 짚은 채 잘못을 저지른 아이 같기도 했고 완전히 무너져 내린 어른 같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았지만 놀라지도 연민을 느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마디를 했을 뿐입니다. 너는 나에게 무릎 꿇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리석음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너희 탐욕과 어리석음에 무릎 꿇은 것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손가락으로 무릎을 극적였습니다. 너희가 원했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도구였고 돈을 뽑아내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였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문을 완전히 닫았습니다. 그가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갑자기 평온할 수 없는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울지도 떨지도 않았고 심지어 심장이 빨리 뛰지도 않았습니다. 울지도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깨끗한 거실에 서서 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거실에 서서 그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감히 초인종을 누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준이는 아직 뭘 모를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깨달을 것입니다. 집은 물건을 던지는 곳이 아니며 네가 원한다고 아무에게나 무릎 꿇을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그의 아빠가 가르쳐주지 못한 것을 나는 이 한 짝의 문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밤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창밖은 어둑했고 빗방울이 베란다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이 마치 모처럼 가슴에 박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낡은 의자에 앉아 손에는 사진첩을 들었습니다. 이 사진첩은 제가 수년 전에 직접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가죽 표지는 이미 갈라져 있었고 비닐 커버 아래 사진들도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사진에는 날짜와 메모가 제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준영이가 6살 때의 사진이다. 저는 준영이가 6살 때의 사진한데 아이는 온몸이 땀으로 축축했고 양장을 펄펄 끓는 아이를 안고 시립병원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때 아이의 작은 얼굴이 제 목에 닿아 있었고 입으로는 계속 엄마 가지마, 무서워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밤새 눈 한 번 붙이지 못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서둘러 빨래를 하고
이불을 갈았으며 날이 밝기도 전에 죽을 끓여 아침 시장에서 팔러 나갔습니다. 그 해 저는 낮에는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했고 밤에는 남의 장부를 정리하고 통계를 도왔으며 주말에는 식당에서 꾸준히 요리를 했습니다. 모성애가 그의 세상을 지탱하고 그가 아무 걱정 없이 살게 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진 한 장을 펼쳤습니다. 준영이가 대학을 졸업하던 해에 빌려 입은 학사모를 쓰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일부러 사람을 고용해 DSLR 카메라로 찍은 것이었죠. 그날 햇살이 눈부셨고 그는 아주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서서 남색과 흰색 꽃무늬 면 블라우스를 입고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올렸습니다. 그 뒤에는 그와 박소영의 결혼식에서 찍은 세 사람의 결혼식에서 찍은 세 사람의 결혼식에서 찍은 세 사람의 결혼식에서 그날 친척들이 제가 소박하게 입은 것을 보고는 아들 엄마가 너무 촌스럽게 입었다고 수군거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지만 저는 반박하지 않고 웃으며 신부의 손을 잡고 축의금을 하나씩 건네주었습니다. 이 사진을 손가락 끝으로 한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저는 이것이 새로운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화면 속 나란히 서 있는 우리 셋, 제 미소는 어딘가 어색했고 이준영은 의기아련한 이기아련한 한 여자가 한 발 물러서서 그들에게 공간을 내어주면 나중에 나를 좋게 생각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그 한 발은 너무 멀리 물러선 것이었습니다. 너무 멀리 물러선 나머지 그들은 내가 원래 문 밖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뽑아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모서리를 조금씩 비틀자 비닐 커버가 슥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힘껏 잡아당기자 사진은 가운데부터 찢어졌고 세 사람의 단체 사진은 두 조각으로 갈라졌습니다. 그 카직하는 소리, 방 안이 너무 고요해서 이 소리마저도 어떤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찢겨진 사진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랍을 열어 펜과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제가 평소 생활비 지출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는 비워두었는데 오늘 이준영에 대한 것을 쓰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씩 도박도박 썼습니다. 가족관계 단절, 선언문, 초안. 본인 김순자는 이준영과의 모든 부양 의무, 상속 권리, 동거민면의 책임을 해제합니다. 향후 법적 강제가 없는 한 상호, 왕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부동산, 자산, 재정 및 유산 처리는 본인의 유언에 따라 독립적으로 처리될 것이며 누구도 간섭할 권리가 없습니다. 본인은 이준영의 향후 삶에 대해 어떠한 도의적 또는 친족적 책임도 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몇 줄을 쓰고 나서 저는 멈춰서서 모든 부양 의무 해제라는 글자들을 오랫동안 응시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 처음으로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한 가족과 선을 긋는 것이었습니다. 울지도 손이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정신을 차린 후의 냉정함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족과 연을 끊는 것이 잔인하다고 말하지만 가족이 당신을 이 지경까지 몰아세웠을 때 그들은 이미 가족이 아닙니다. 저는 수첩을 닫고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랐습니다. 베란다 옆에 서서 빗소리를 들으며 몇 모금 마셨습니다. 물은 조금 차가웠습니다. 저는 얇은 카디건을 걸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오후에 찾아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공증사무소입니다. 어떤 업무를 원하십니까?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네, 부동산 분배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의사 표현인지요? 둘 다입니다. 누구에게도 오해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미련도 두지 않을 분명한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즉시 전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직접 만나서 의사를 확인한 후 문서를 작성이다. 네, 직접 만나서 의사를 작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제 정보를 등록한 후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저는 한마디 한마디에 응대하며 제 신분 정보, 자산 목록, 연락처를 모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한숨을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한숨을 저는 수년 동안 참아왔습니다. 경산에서 결혼식까지, 부엌에서 스위퍼 사건까지, 인내에서 낸 데까지. 마침내 이 순간 저는 그것을 완전히 내뱉었습니다. 내가 멀리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나를 포기한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을 이른이 넘도록 살아오면서 저는 더 이상 누구를 애지중지하지 않을 것이며 누구를 쫓아다니며 내가 네 엄마라고 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나는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오전 9시에 약속을 잡았고 김 변호사가 저와 함께 부동산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날이 맑아졌고 햇살이 보도블록의 전자 블록 위에 깨끗하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색빛 남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발에는 부드러운 밑창의 플랫슈즈를 신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줄 서 있는 젊은이들 몇 명이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뒤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김순자 여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김순자 여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 부동사가 저를 위해 미리 온라인 접수를 해두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소유권 추가, 조항을 더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에서 등기부등본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그리고 자발적 선언서 한 장을 꺼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한 조항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창구 뒤에 안경 쓴 여직원은 저를 한 번 보고는 덤덤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추가 내용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관련 서류와 함께 보관해 주십시오. 김순자 여사님께서는 부동산 등기부에 어떠한 형태의 친족이라도 임시거주, 방문, 사전 대친족이라도 임시거주. 그녀는 인쇄된 서류, 네 장을 받아들고 신중하게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발적 선언문 본주택은 본인이 합법적으로 전액을 지불하고 취득한 소유물이며 본 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거주, 관리 규정을 명확히 선언합니다. 본인의 허락 없이 어떠한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허락 없이 어떠한 친척, 가족 구성원, 자녀도 어떠합니다. 본인의 허락 없이 니다 가족 구성원, 자녀도 어떠합니다. 주택에 임시 거주하거나 방문, 무단 침입할 수 없습니다. 김 변호사가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저희는 향후 임액 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이 조항을 지역사회 주택정보 관리 시스템에 함께 등록할 예정입니다. 네, 시스템에 입력하겠습니다. 그녀의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또렷했고 화면에는 글자와 번호가 깜빡였습니다. 친족의 임시 거주 금지라는 그 한 줄이 화면에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지만 저는 그것이 지난 한 해 동안의 모든 차가운 밤거지만 이 업무를 마친 후 우리는 쉬지 않고 바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은행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대기실에 앉아있는 대부분은 은퇴한 노인들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저를 VIP 안무 통로로 안내했습니다. 우리가 자리에 앉자 저는 은행 계좌 정보, 주민등록증을 하나씩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지점장님, 안녕하세요. 개정하고 싶시오. 계좌의 제한적 권한을 설정하고 싶습니다. 저는 젊은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제 연금 계좌는 오직 본인만이 지문 및 안면, 인식과 같은 이중 고안 장치를 설정하여 인출과 이체 시 모두 생체 인식에 필요하도록 권해드립니다. 비밀번호 명령을 추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재설정, 대리 조작, 카드 분실 신고, 인출 요청 등은 반드시 본인의 서명된 위인장과 산자통화 녹음 확인이 필요하다고. 그는 고개를 들고 약간 의외라는
저를 보았습니다. 정말 꼼꼼하시네요. 노인 계좌가 친족에 의해 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강력한 방어 시스템입니다. 업무 처리 과정에서 은행은 여러 서류 양식을 제시했고 저는 하나하나 읽고 확인하며 서명했습니다. 모든 서명은 흔들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지문 등록, 안면 스캔, 음성 녹음. 모든 절차가 깔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나올 때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유리문에 비친 모습을 뒤돌아보았습니다. 그 안에 깔끔하고 단정한 노인은 더 이상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김순자, 그녀 자신의 주인이었습니다. 마지막 목적지는 주민센터였습니다. 저는 미리 주민센터장과 약속을 잡았고 방문 목적을 설명한 후 그는 저를 1층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모욕적인 언사와 욕설이 담긴 녹음 파일을 블루투스 스피커로 재생했습니다. 말이 안 통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아주 또렷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 친아들과 며느리가 한 말입니다. 만약 그들이 찾아와 소란을 피운다면 제가 다시 처음부터 설명할 필요 없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요.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가족 내부 갈등은 주민센터에서 직접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합니다. 제 목소리는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주 분리 기록이 필요합니다. 저는 거주 분리 기록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이 기록을 등록해 주실 수 있나요? 그것은 내부 참고 자료용 기록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등록되지는 않지만 경찰 신고나 사법 설명 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양식을 작성하고 녹음 파일 사본을 제출하며 서명했습니다. 펜촉이 마지막 글자에 스쳐 지나갈 때 저는 갑자기 밖에서 아이가 할머니 어디 가세요?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저집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어릴 적 하준이가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안기던 모습이 문득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았고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바깥 세상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서류 작성을 마치고 우리는 주민센터를 나섰습니다. 길을 걷는 동안 김 변호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이사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약간 의아해했습니다. 이제 더 자유로워지신 거 아닌가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집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저를 보며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새로 받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분류하고 번호를 매겨 정리했습니다. 젊은 시절 보고서를 작성하듯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문서를 분류하고 번호를 매겨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까지 기록을 마친 후 모든 서류를 덮고 나지막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후 4시 저는 재래시장에 잠시 들렀습니다. 노점상들은 거의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하늘가에는 황금빛 노을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채소 가게 사장님이 팔다 남은 채소를 정리하다가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순자 언니, 오늘 늦으셨네요. 완두콩 싹은 다 팔리고 없어요. 저는 부드러운 것 한 묶음만 남겨줘요. 질긴 건 쉬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상자 밑에서 파릇파릇하고 싱싱한 잎사귀에 이슬이 맺힌 완두콩 싹 한 묶음을 걸어 작은 막걸리에 안 꺼내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 집에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받아 채소 바구니에 담고 몸을 돌려 토종닭 마리. 저는 조용함에 익숙해져서 이제는 너무 시끄러운 곳은 오히려 소란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주방의 불빛은 차가운 흰색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선명한 조명을 좋아했습니다. 도마는 깨끗하게 닦여 있었고 식칼도 방금 갈아둔 참이었습니다. 저는 닭을 깨끗이 씻어 토막 내어 뚝배기에 넣고 찬물, 생강편, 쪽파를 넣어 약불에 올려 끓였습니다. 볶음밥은
어제 남은 밥으로 만들었습니다. 주걱이 냄비 가장자리에 쨍하고 맑은 소리를 냈습니다. 완두콩 싹을 살짝 데쳐 마늘 다진 것을 넣고 볶으니 선명한 초록빛의 향긋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밥과 반찬을 접시에 담아 거실의 작은 원형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3가지 반찬의 국 하나, 많지도 적지도 않은 이 한 끼를 나는 혼자 먹었습니다. 식탁 맞은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도, 손자도, 내게 밥을 차려달라고 기다리는 아들도, 손자도, 앉으니 바로 베란다 너머의 주황빛 붉은 노을이 보였습니다. 저는 막걸리를 유리잔에 따랐습니다. 그 술은 제가 3년 전 겨울에 산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설날에 준영이와 한잔 하려던 술이었는데 그날 준영이가 갑자기 회사 회식이라며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술병은 주방 한 구석에 놓인 채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저 자신을 위해 한 잔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술 맛은 살짝 달콤했고 한 잔을 들어 빈 의자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밥상에는 누구도 올 필요 없답니다. 볶음밥을 한 숟가락 떠서 아주 천천히 씹었습니다. 닭곰탕은 진하게 우러나 닭기름의 고소한 향이 났습니다. 한 숟가락 뜨자 그릇 가장자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먹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너무 빨리 먹어버리기가 아쉬워서였습니다. 아쉬워서가 아니라 너무 빨리 먹어버리기가 아쉬워서였습니다. 이 한 끼를 나는 수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한상 가득 채워질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한잔하듯 채워질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 편히 당당하게 아니라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눈가를 닦았습니다. 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눈이 조금 시큰거렸을 뿐입니다. 이 집은 제가 10년 넘게 살았던 곳입니다. 인테리어 시 벽을 칠한 색깔부터 주방 수납장의 배치까지 모든 것을 제 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준영이 결혼한 후 그들이 들어와 살면서 저는 한 발 물러서서 부엌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손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부엌이 오직 저만의 공간입니다. 밥도 반찬도 남의 입맛에 맞추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먹고 싶은 대로 볶음밥은 살짝 매콤하고 국은 시원하며 나물은 담백했습니다. 누구도 마늘을 너무 많이 넣지 말라고 하지 않았고 하준이는 이걸 안 먹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를 하고 식탁을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뚝배기는 싱크대에 담가두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남은 막걸리를 따르고 잔도 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저는 등받이 의자에 앉아 베란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들어가 일찌감치 정리해둔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까지 한 상자, 노트북 컴퓨터 한 대, 사진첩 2권, 몇 장의 신분증과 은행 서류들. 간단해서 한눈에 다 셀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어디로 갈지 알리지 않았고 언제 떠날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귀찮게 할까 봐서가 아니라 그저 설명하는 것이 귀찮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쪽 도시로 갈 것입니다. 그곳에는 따뜻한 겨울이 있고 조용한 골목길이 있습니다. 저는 그곳의 오래된 구역에 작은 아파트, 방 하나 거실 하나를 세내었습니다. 아래층에는 노인복지관이 있고 걸어서 5분 거리에는 재래시장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이준영의 어머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저 김순자일 뿐입니다. 도피하는 것도 아니고 토라져서 가는 것도 아니고 토라져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제 삶을 살러 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남을 돌보는 나는 불을 껐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몇 분간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 닭곰탕의 향이 남아 있었습니다. 냄새는 아주 따뜻했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 밥을 먹었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먹는다고. 바깥의 바람이 거세지기 시작했고 커튼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저는 커튼을 잘 여며두고 집안을 마지막으로 한 번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문고리에 올렸습니다.
저는 둘러보았습니다. 가스 밸브는 잠갔고 베란다 문도 잠갔으며 식탁 위에는 아무런 그릇도 나무런 그릇도 남아있으며 이 문을 나는 수없이 남을 위해 열어주었지만 이제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해 닫는 것입니다. 봉투는 미색이었고 봉투 입구에는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이렇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가족관계 단절 및 재산 반환 청구 공식 통지서 발신인 이준영, 박소영. 이 편지를 보내기 전 저는 새집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좋았고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햇살이 좋았고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어젯밤 이미 모든 내용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일단 보내면 완전히 끝장나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찢어지는 편이 계속 피 흘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이 편지는 길지 않았지만 모든 문장이 아주 또렷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본인 김순자, 주민등록번호 XX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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1. 이준영 주민등록번호 XX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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가족 법적 책임 및 관계를 자발적으로 해제하며 그의 부양, 경제, 방문, 의료 돌봄 등의 책임을 더 이상 지지 않습니다. 그의 명예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며 동시에 그의 후손에 대한 어떠한 면회권도 철회합니다. 3. 본인이 과거의 부동산 인테리어 비용으로 1억 원을 출자하여 그의 결혼 전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현재까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에 따라 전액 반환을 요구하며 1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4. 본 선언은 변호사 사무소의 인증과 유언 공증서 사본, 재산 독립선언서 사본과 함께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아래에는 제 친필 서명과 당일 오전에 받은 공증 도장이 찍힌 서류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감정적인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비난도, 불평도, 심지어 너희는 자격이 없어라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럴 가치도 없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김 겨늘이 무너져도 그들은 편지를 김 변호사에게 건네주었고 그는 법률사무소의 공식 채널을 통이다 수령 확인서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 날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이틀 후 등기우편이 수령되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앉아 햇살을 쬐며 사과를 깎고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김 변호사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령 완료. 남편 본인 서명. 저는 좋아요라고 답장하고 휴대폰을 닫고 다시 사과를 깎았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이 몇 번 울렸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10분 후 카톡에 부재중 전화 알림이 여러 개 떠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거실에서 화가 나서 얼굴이 시뻘개진 채 서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보며 미쳤다고 욕을 하면서도 반격할 방법을 전혀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허점을 찾지 못하고 어디를 물고 늘어져야 할지 단 한 글자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이 통지서는 싸움이 아니라 종결 선언문입니다. 다시 잠시 후 제가 휴대폰을 열어보니 카톡에 이미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민 카톡방이 난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캡처 화면을 보내주었습니다. 박소영은 그룹 채팅이 몇 달락의 글을 올렸고 말문을 열자마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간을 만났는지 보세요. 어느 집안이 이런 짓을 합니까? 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서류 사진을 올리고 자신이 직접 발간 동그라미를 치고 주석을 달아 제가 노망이 들어 남에게 조종당하 있다고 시샘과 복수심에 눈이 멀어 고작 1억 원 때문에 자식과 연을 끊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그 집에서 살고 연을 끊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여자가 정을 끊겠다면 우리도 등을 돌릴 수밖에 없죠라고 올렸습니다. 언사는 갈수록 악랄해졌고
나중에는 인면수심에 파렴치한 늙은이 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한 글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프로필 사진을 클릭하고 사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노인에 대한 온라인 명예훼손은 법적 문제든지 되었습니다. 노인에 대한 온라인 명예훼손은 법적 문제가 되었으니 박소영님이 그룹 채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룹 관리자가 전체 회원 채팅 금지 모드를 설정했습니다. 이어서 그룹 관리자가 제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순자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처리했습니다. 저는 고맙습니다라는 두 글자만 답장했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조용해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조용해졌습니다. 휴대폰 화면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등나무 의자에 기대어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저는 너무 많은 저는 어떤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반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소란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울부짖음을 반박할 수 있고 당신의 관계를 깎아내릴 수 있고 당신의 관계를 깎아내릴 수 있지만 공문서를 반박할 수 있지만 공문서를 반박할 수 없고 공증문서를 깎아내릴 수 없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고 일어나 장미꽃차. 이 차를 저는 아주 향긋하게 마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콕 끼어 끌려다니지도 않을 것이며 모성애라는 명목의 도덕적 협박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편지는 나의 결계이자 노년에 더 이상 침범당하지 않을 방어막입니다. 아무도 밖에서 다시 손을 뻗어 저를 방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사하던 날은 맑은 날이었습니다. 새 아파트는 옆 도시로 멀지 않아 KTX로 40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이사가 아니라 삶을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집은 제가 그곳에 미리 세내어둔 작은 아파트, 방 하나 거실 하나였습니다. 아래층에는 노인회관이 있고 맞은편에는 공원이 있었습니다. 햇살은 남쪽의 통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주방 타일 위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저는 냄비와 그릇들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오래된 볶음팬을 올려놓았습니다. 식칼을 꺼내 마늘 두 쪽을 다져보았습니다. 그 소리가 타일 바닥에 울리며 묘하게 안심이 되는 묘하게 안심이다. 뒤에서 이 그릇 만지지 마, 소독된 그릇장 흐트러뜨리지 마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서둘러 채소를 씻고 고기를 썰면서 내가 느리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 혼자서도 한 끼 식사를 잘 차려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저는 베란다 의자를 밖으로 내놓고 국화와 구기자 차 한 잔을 타서 앉아 하늘이 천천히 내려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달빛이 창가에 고요히 비쳤습니다. 이웃집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고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제 방 안은 새하얀 종이처럼 깨끗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원하던 삶이었습니다. 맑고 밝으며 누구에게도 빚진말 한마디 없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아래층 동네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6시도 안 되었는데 벌써 많은 사람들이 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음악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리듬감이 있었습니다. 몇몇 할머니들은 동작이 아주 정확했고 장갑을 끼고 팔 흔들기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으로 가서 구석에서 잠시 지켜보았습니다. 빨간색 운동복을 입은 여자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더니 새로 오신 분이세요? 네, 새로 이사 왔어요. 몸을 좀 움직여 보려고요. 그녀는 웃으며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그냥 따라하시면 돼요. 처음이라 어색하시죠? 사실 그분은 이 공원의 체조 반장인데 아주 열정적이고 부침성이 좋아요. 저는 그에게서 여러 할머니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도 여러 할머니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씨 할머니는 꽃 가꾸기를 좋아하고 가끔 작은 치아군이는 꽃 가꾸기를 좋아하고 가끔 작은 마치면 아침에 끓인 마치면 아치면 텅텅한 닭실 아주머니는 체조를 마치면 예전에는 노후의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문 밖으로 나설 의지만 있다면 세상은 결코 텅 비어 있지 않다는 것을요. 점심 식사 후 저는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민센터의 노인 학습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했고 빈 교실 하나를 신청하여 한글 공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저는 몇몇 노인들에게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혼자 사는 분들이었고 어떤 분들은 젊은 시절 학업을 마치지 못한 분들도 있었으며 은퇴 후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칠판에 집이라는 첫 글자를 분필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냥 쓴뜻이라고 생각하세요? 한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속과 사람이요. 수업이 끝날 무렵 어머니를 보러 온 50대 중년 여성이 교실로 들어와 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생님 정말 잘 가르치세요. 저희 엄마가 매번 수업 오는 걸 기다린다고 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많이 격려해 주세요. 그녀는 무심코 한마디를 덕마해 주세요. 그녀는 무심코 한마디를 더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드님은 안 오세요. 전에만한 칠판이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는 안 옵니다. 그는 안 옵니다. 그는 안 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마지막 한 획을 지우고 깨끗한 걸레를 세면대에 놓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익숙해졌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잘못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아들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았던 것이라고. 아들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았던 것은 나는 김순자입니다. 나는 김순자입니다. 교사였고 밤샘하며 셀수였던 실수입니다. 이제 나는 깨달았습니다. 정체성은 남이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나는 집을 구걸하기 위해 무릎 꿇는 여자는 아닙니다. 나는 당당히 걸어 나왔고 당당히 살아갈 것입니다. 며칠 후 저는 공증사무소에서 정식 서류를 받아왔습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는 밀봉되어 있었고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들고 사무실을 나설 때 햇살이 제 머리카락과 어깨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서류는 팔꿈치에 끼운 채 계단 앞에 선 그 순간 저는 갑자기 한결 가벼워진 기분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 뒤를 따라 걸으며 혹시 아들이 기분 상할까? 엄마, 창피하게 왜 그래요? 라고 말할까봐 늘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걷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고 아무도 저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앞을 보았습니다. 그 보도블록은 평탄하고 곧게 뻗어 있었고 길 끝에는 부겐빌레아가 만발한 길모퉁이가 보였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그들을 위해 쓴 것이었다. 김순자, 그녀는 평생을 어머니로, 아내로, 어른으로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한밤중에 열이 펄펄 끓는 아이를 안고 응급실로 달려갔고 주방에서 가족들의 식사를 준비하다 손이 트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세 식구의 삶을 혼자서 지탱했다. 그녀는 순간을 겪었다. 그녀는 이것이 가족이라고 믿었지만 결국 깨달았다. 내가 주었던 것은 삶이었지만 그들은 당연하지만 그날 그녀는 맞받아치지 않고 그저 조용히 휴대폰을 켜 그 순간을 인생의 마지막 선을 지키기 위한 증거로 기록했다. 그녀는 알았다. 그 껍데기를 벗겨내면 그저 무시당하고 이용당하며 소모되는 늙은 여자만이 남는다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내가 죽고 나서 그들이 후회할 때까지 기다릴 수는 마음의 요새를 직접 지어야만 했다. 나는 죽지 않았다. 나는 살아있었다. 나는 아직 걸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이제 그녀는 그것을 가졌다. 본 이야기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3,000명 구독 목표 달성을 도와주실 몇 번째 구독자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하며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느릉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회에서 또 만나요. 권 채널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회에서 또 만나요. 권 채널의 이야기는 사회 뉴스, 시청자 제보, 댓글 공유 등 실제 사건을 각색한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